日本右翼势力是炮制伪叙事的惯犯。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중국이 어제 강상륙함 후베이함의 훈련 영상을 지금 공개를 한 건데요. 자, 저렇게 거친 포성이 일제히 울리고요. 하얀 물살을 가르면서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첨단 중국 해군의 후베이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훈련 영상을 이번에 공개를 또 한 거거든요. 사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의 발언 이거에 대해서 또 나름 이제 반성을 하는 것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그냥 계속해서 이런 훈련 영상을 또 공개한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만 유사시에 이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문제가 좀 심화가 되니까 종래 정부의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서 향후에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유감의 뜻을 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볼 때는 유감의 뜻을 표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 발언을 철회를 해라. 그냥 아예 그런 식으로 없던 식으로 하라라는 식의 어떤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후베이함 공격 훈련 영상을 좀 공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또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또 굽히지 않네요. 그렇죠. 일본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또 새로 신임 총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철회하거나 뒤로 돌이키거나 그러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네.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 오늘 이 영상이 후베이함 이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우리 해군으로 비유하자면 이게 네. 대형 상륙함에 들어갑니다. 우리 해군에도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는데 보통 이 두 척의 함정들이 상륙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온 후베이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도, 마라도함보다 더 커요. 그리고 실제로 헬기 한 30대, 네. 그리고 병력 약 1000여 명. 이 밖에 상륙 작전에 필요한 상륙 돌격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 후베이함이 유사시에 예. 뭐 대만 침공의 핵심이 될 수도 있지만 중일 간에는 또 센카쿠 열도, 띠아오이따오와 관련된 또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무력 시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좀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후베이함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압박은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에 나서는 중인데요. 영상 하나 또 볼까요? 어떻게 보면 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중국 정규군의 군가를 또 공개를 하는가 하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 과거에 생체 실험을 했었던 731 부대까지 지금 중국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중국이 열받을 대로 열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 이익이 핵심 이익이 있고 중요 이익이 있고 일반 이익이 있는데 핵심 이익 같은 경우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과거의 현재 국제 정책에서 뭐 그 사활적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바이탈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대만,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그 티벳 이와 같은 영토 문제가 아주 핵심 이익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진짜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만 유사시에 진짜 개입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보는 거죠. 일본의 진짜 속내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대만 개입 시사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네. 재발 방지의 어떤 그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그의 그 리더십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대내적으로 아주 탄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보여지는데 네.
중국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섰을 때 가만히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좀 무르는 거 아니냐, 좀 리더십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군부가 그 서방 세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실각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 여름 정도에 네. 또 군부와의 갈등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 감히 덤비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는요. 그래서 그런데 특히 중앙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10월 23일 날 폐막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은 그 30일 집단군이라고 그 후지엔성에 주둔하는 부대인데요. 여기는 대만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육군 부대입니다. 이런 것들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실각이 됐거든요. 당적 박탈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 적어도 군부에 대해서 그렇군요. 내가 확실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진짜 네. 쭉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국이. 자, 압박이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바로 중국 외교의 상징 판다까지, 지금 일본에 있던 판다까지 지금 다시 조기 송환을 네. 시켜버린 겁니다. 예. 이거 판다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동물이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판다를 그 외교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 단계를 보면은 단순 외교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있는데 좋은 각 국가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것도 빌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빌려줬다가도 조기 송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지금 판다 문제 나오는 건 사실은 2월 20일 날 그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는 네. 만 4세 전후에서 중국에 보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하게 엮였기 때문에 판다 문제까지도 중국이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조금은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샤오샤오 레이레이 영상 지금 저희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제 저 친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갑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압박, 판다까지의 압박, 네. 이런 압박이 이어지니까요. 일본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보면은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조진국 교수님, 또 이제 일본 전문가 오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일본은? 또? 글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예.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총리에게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인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뭐 공적으로 본다면은 국가안전보장국의 국장이 있고 거기에 아마 외교관 출신이 임명이 됐는데 아마 그런 그 과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좀 신중한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마 5명이 총리 보좌관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보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억제력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보유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네. 또 다카이 정권 그 하에서 그런 일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도 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의도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유를 해야 한다. 아마 논의를 좀 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애둘러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까지의 그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맞지 않고 또 국제적인 체제에 NPT 체제라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또 반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조금 파장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도 네. 당장 쉽지는 않아도 어쨌든 이런 발언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네. 국제적인 체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는 일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면 일본에서 지금 이 발언 나온 거 중국도 상당히 또 예의주시하겠군요. 그렇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그동안의 원칙이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요. 비핵 3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중국이 똑같이 일본에게 하는 것처럼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한번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견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견이지만 이게 사견일 수 없는 게 총리실의 간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예. 공무원이거든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좀 되지 않나. 우리가 뭐 하나 해야 된다. 네. 반응해야 되는데 비핵화 문제를 한번 좀 건너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 문제까지 뭐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딱 짚어본 상황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의 압박이 일본을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처럼 네. 살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의 그 군사 행보는요, 그 이전부터 사실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일본의 난세이 제도라는 곳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일본 열도와 대만 사이에 보면 여러 섬들이 이렇게 쫙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거꾸로 뒤집어진 지도 굉장히 강조했었죠. 옛날에 있었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저 지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일종의 저 섬들에다 뭔가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해상의 일종의 만리장성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섬들 사이에 있는 해협들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저게 만약 어떤 군사시설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난세이 제도를 요새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우리 지금 이제 지도로 나오고 있지만 잘 보시면 중국 입장에서 나가는 길에 저 섬들에 쫙 이렇게 뭔가 배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나가기 힘들어지겠죠. 해상의 만리장성 같은. 그렇죠. 일종의 분쇄된 느낌. 성들을 쌓아놓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이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고 네. 실제로도 저도 이제 오키나와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난세이 제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보면은 첫 번째, 우리한테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오키나와. 근데 여기가 전략 심장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분들이 이제 오키나와에 딱 여객기를 타고 내리면 만나게 되는 데가 바로 이제 나하 공항인데 이 나하 공항이 민군 복합 공항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항공자유대도 있고 그다음에 해상보안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항공기들도 이 공항에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2016년에 한번 갔을 때 중국 군용기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서 그 나하공항에서 F-15J 전투기가 이제 비상 이륙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자위대 각종 전력들이 이 오키나와에 지금 집결이 돼 있고 나하공항도 잘 보면 예전에는 이 콘크리트 방으로 된 그런 항공기 행거들이 없었는데 네네.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 해병대도 지금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동부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의 항공기 기지가 있습니다. 가데나 기지가 또 오키나와에 있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종의 이제 미군의 허브 기지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일본 자위대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이 지역에서 군사 행보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에 일본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3문서를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 전까지 하고 가장 큰 차이는 중국에 대한 그 위협의 정도라 할까요? 그래 좀 표현이 좀 강화됐어요. 네. 최대 전략적인 도전이다. 위협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처한 안보 위협 중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를 했거든요.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침공한 이후에 북중러의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위협 그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쪽으로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를 좀 예. 염두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스스로의 그 방위력도 좀 강화해야 되고 또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고 한 미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함? 예, 그게 최근에 여기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나 보죠?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세 개의 항공모함을 좀 보유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태평양으로 중국이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오키나와하고 그 미야코지마라는 사이를 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한다면은 이 남서제도, 난세제도라는 곳에 좀 수많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기지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중국을 억제하자. 뭐 어떤 나라도 방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공격적인 의도가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는 것이 난세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랴오닝함 저희가 항로를 쭉 보여줬는데 저거 보니까 저게 어쨌든 저렇게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나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우리한테 무력 시위를 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발끈한다는 건데 두 번째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지금 보면 마게시마 깜빡깜빡거리죠. 근데 여기가 불치망모 마게시마 이건 무슨 의미죠?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이제 주일 미군이. 예. 그래서 이제 주일 미군도 상당 부분 기지 조정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마게시마도 그거의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향후에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 지금 이제 도입을 하나 두 개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F-35B라는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예요? 영상으로 나오는데 네. 전에는 사실 무인도였어요. 저 섬이 네, 근데 이 마게시마를 왜 그럼 군사 기지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하느냐? 물론 이제 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이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뭐 대만 유사시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잠시만요. 지금 보면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이 이제 변한 모습이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뭐가 보면 활주로 같은 게 보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활주로를 좀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 F-35B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될 장소로 사실 이 마게시마를 점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 해병대 F-35B도 일본에 지금 주둔 중이고, 네. 일본 항공자위대도 이제 경항모에 쓸 F-35를 도입하면서 저기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영상으로 이제 F-35B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항모에서 쓰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지상 훈련장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시마를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F-35B가 아니더라도 저런 F-15라든가 F-2 항공 자위대가 운용 중인 각종 전투기들도 여기서 이착륙 훈련을 하는 것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게시마 섬에서 이건 뭡니까 지금? 김대엽 평론가. 지금 오스미 해협에 지금 마게시마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오스미 해협도 예. 지금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해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게시마에 만약에 F-35B를 비롯한 뭐 F-15J, F-2 전투기들이 있으면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감안해서 이 마게시마를 일종의 불침 항모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도면 중국이 저렇게 막 변모하는 섬이 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 보면은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중국도 민감하게 보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동해, 우리 보는 서해죠. 거기서부터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네.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 중국 자신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다가 암초나 이런 데다가 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일본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했던 거와 같은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한번 먼저 해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 것처럼 일본도 따라할 거다. 그럼 이거는 군사 기지화되고 나중에 더 심화되면 영토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저 밑에 대만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요나구니 섬. 여기 미사일 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일본이나 지금 이 미국도 잘 보시면 중국이 하는 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A2D2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는데, 저런 이 지금 나오는 섬에 대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요나구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 나왔지만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우리 공군의 천궁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 유격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워낙 요나구니가 대만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요나구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그 대만 객가어를 좀 구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뭐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행동으로도 좀 군사적 행보로도 보여지기도 하죠. 지금 저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한 110km?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날씨가 좋으면 대만이 보인다.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곤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자, 사실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군사 행보 이런 걸 짚어봤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중국이 또 하나 공개를 했는데 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차이홍이라는 무인기인데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김대표 평론가? 차이홍 이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중국어로 차이홍이라는 게 예. 무지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저런 좀 대형의 좀 저피탐, 그러니까 스텔스성을 갖는 무인기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3일 전순위 열병식 때도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거보다 좀 크기가 더 커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다에서 만약에 미중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저런 스텔스 대형 드론들이 미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네.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군이 많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한테 어떤 위협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예. 중일 간의 뭐 무력적인 충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방공식 구역을 침범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저런 무인기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차이용 7 같은 무인기들이 지금 이제 지금 그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데 계속 등장하게 되면 네. 일본 항공제에대는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계속 출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걸 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중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까지 저런 차이용 7과 같은 큰 대형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질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군사적 압박의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작전 반경이 한 3,000km 정도 달한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이런 미군의 활동을 감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상자유대나 항공자유대의 움직임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게 사실상 일본 전역을 타깃할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도 저런 거 이제 공개하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본은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냐에 주안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12월에 이제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 GDP 대비 5년 동안에 2%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2022년도에 비교해 본다면 한 1% 정도 되는 거를 2배 정도, 5년 사이에 2배 정도 늘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카이치 정권의 경우는 올해 안에 2%를 달성하겠다. 내년도에 또 26년 중에 안보 문서를 다시 또 개정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이런 그 뭐랄까요, 자존심의 대결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한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표 프로가 우리가 지금 드론 얘기하지만 중국이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항공모함까지 지금 또 과시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지금 중국 해군에 전력화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표로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산둥함, 랴오닝함, 예. 후케이함까지 3척을 전력화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물론 이즈모함하고 카가함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상자위대 전력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좀 큰 차이가 있고 사실 이제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지만 이제 일본 내 문제라든가 국제적 여론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내년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면 연말까지 지금 중국과 일본이 계속 내가 세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뭐 지금 내년이라도 한 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한 달치 안 남았는데 네네. 내년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대전략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건드린 거거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문제를 시진핑이 4연임하기 전 2027년에 해결을 볼 가능성도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네. 거기 아주 강력하게 나올 거고 이런 문제는 내년 11월 달 정도에 광동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쯤 가야 이 문제가 다이치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좀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 예. 짧게 여쭤보면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대만 문제로 지금 불거진 거거든요. 예.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만 침공 가능성은 뭐 예전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7년 다시 말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그 시기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국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정하기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진핑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분석까지 네. 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중일 갈등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이 요즘 굉장히 네. 핫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 이 총리의 한번 영향력 구조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보면은 역시 리더십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그 정치 한복판에서 여성도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걸 보여줬다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다카이치의 뭐 이런 리더십 이걸 이제 포브스도 주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력이 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어.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력으로 성공해서 총리 자리까지 오른 거고요. 사실 뭐 이번에 처음으로 이 포브스 100인 명단에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총리로 취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총 생산 GDP 규모가 4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런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다카이치 총리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으로선 유일하게 톱 10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일본, 뭐 우리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환사적 시점에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유지, 방위력 재편, 인구 구조 변화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지는 그 한 가운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부흥에서 그 아베 제2의 여자 아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네. 아베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Japan is back이었거든요. 다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돌아왔다. 일본에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경제력으로 이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이 다카이치가 제가 여자 아베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수 강경 우파입니다. 때문에 이 정치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쟁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성들의 리더십하면 뭐 부드러운 리더십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지금 오히려 여자 아베라는 말을 등으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대만이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중일 갈등의 한복판에 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보수 강경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12월 9일에 다케시마, 이거 독도입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라는 주장을 다시 펴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적인 인물이 일본 내 지지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럴 만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이 있는데 보통 일본은 취임하고 4개월 정도 되면 5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70%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의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저기 보시면은 미군 해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연설 도중에 다카이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이 여성은 위너다라고 얘기를 네. 하자 다카이치가 거기에 화답을 해요. 저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주저하지 않는 리더십이구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성 리더십은 온화하고 굉장히 뭐 여성스럽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의 여성 리더십의 공식을 완전히 깬 거예요.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근데 그것은 일본이 강한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었는데 그 공백을 메워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요? 보수 우파의 강경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다.
라는 인식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 가운데 있고 그것이 지금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율도 높지만 지금 다카이치 팬덤 뭐 이런 것까지 생겨나면서 난리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일본에서 정치 팬덤화를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 다카이치 총리를 가지고 사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따라 사는 이런 팬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사나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관저에 드나들 때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가방은 온라인에서 이 사나이 백이라고 부르면서 이 가방에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또 취임 기자회견이 있어요. 이 취임 기자회견도 또 이 팬덤이 굉장히 주목했었던 게 분홍색 볼펜을 이 분홍색 볼펜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또 따라 사면서 계속해서 일시품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면 먹는 것까지 또 따라 먹고 싶잖아요. 네. 뭘 먹는지 궁금하니까 좋아한다라는 음식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이 나라시의 한 호텔은요. 다카이치 총리가 좋아하는 메뉴들로 구성한 사나카츠 런치를 내놔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다카이치 총리의 어떻게 보면 인기 이런 게 뭐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성격에 더 열광하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한번 말을 확인해 볼까요? 音楽は大好きで楽器をやってましたね。バイク乗りもしてましたね。だからバンド活動とバイクはハマりました。 확실히 기존 일본 정치인이랑 다른 거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인기는 정책 이전의 어떤 캐릭터에서 형성이 됐다. 그녀 자신의 캐릭터가 매력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 같은 이른바 비교적 조금 거친 와일드한 취미를 즐겼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방송국 출신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굉장히 말을 엄청 직설적으로 합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다소 규칙을 어기는 것을 즐겨했다고 이런 증언들도 좀 있고요. 이런 요소들은 일본 정치가 기대해온 그동안의 온화하고 조율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깨는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집안이 좋지도 않고 또 학벌이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치 입문을 다카이치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츠시다가 설립한 정치인 양성기관 출신인데요. 그거 자체로도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총리구나라는 서사가 일본 국민들에게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공해상에서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겁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에 일본 방위상이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中国軍機による自衛隊機へのレーダー照射事案についてご報告をいたします。レーダー照射は2回ありました。今回のレーダー照射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ます。 자, 저렇게 새벽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 그만큼 긴급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제로 보니까 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을 한 지 딱 한 달이 됐던데 주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과 일본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습니다. 중국 해공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를 통과해서 태평양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발착하는 훈련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띄운 제-25 전투기가 오후 4시 반부터 3분 정도 대응 출격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겨냥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레이더를 겨냥한다는 것 자체가 공격으로 간주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6시 37분부터는 훨씬 길게 한 30분 정도 일본의 다른 F-15 전투기를 향해서도 레이더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가 2차례에 걸쳐서 30분 넘게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준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일본 영공 침범이나 실제 충돌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공해상에서 한 국가의 전투기가 다른 국가의 전투기의 레이더를 정조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로 이걸 조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용어 자체도 사실 좀 낯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위협적이길래 이거를 지금 중국이 뭐
중국과 일본 사이의 공격적인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레이더를 조사를 한단 말은 비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록온이라고도 부르긴 한데요. 이게 화력을 통제할 수 있는 레이저와 연동돼 있어요. 레이더가 상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사를 하게 되면 비추게 되면요. 예. 그 상대 전투기의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고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단계는 무슨 단계를 얘기하냐면 즉시 미사일이나 공격용 어떤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직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단계죠. 그래서 군에서는 보통요 저렇게 상대방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조사를 하면 즉시 회피 기동을 해야 돼. 즉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시 자체가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으면 미사일을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예요. 저거는 공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측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공격 의사는 뭐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카이치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대만 발언 뭐 철회할 기미는 안 보여요. 근데 또 국내 지지율은 굉장히 또 치솟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러는 이유가 이참에 좀 더 확실하게 뭘 보여주겠다 이런 건가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예고된 훈련이었다. 네. 일본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에 대한 비방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도요. 중국 해군이랑 해경은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일본이 여론전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애매하게 끼고 싶지는 않다 이런 태도로 해석된다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야마다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개 지지를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래요? 미국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깊은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뭐 무역 협상도 있고 해서 중국과의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 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든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 그래도 일본이 힘 실어주세요라고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이거 거절당하면 타격이 클 텐데요. 타격이 크죠. 그러면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일본 국민들도 그런 점들을 보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걸 보이지는데 만약에 공개적으로 요청하는데 미국이 거절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별로 가깝지 않구나 이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뭐 허지원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괜히 남의 나라 두 나라 관계에 끼어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관세 협상이나 무역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냥 방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좀 그래도 멈추지 않을 기세예요. 보면은 얼마 전에 중국이 공개한 훈련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이 영상입니다. 자. 무인 보면 이제 전투기 영상도 얼마 전에 공개를 했고요. 자, 무인 돌격 차량이 이제 진격하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추가적인 뭔가 중국 측에서의 예고 조치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일단은 일본에서 긴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12월 13일이 난징 대학살 추모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떠냐면은 중국에서 반일 정서가 가장 고조되는 날인데 이때 뭔가 이렇게 대규모 군사 훈련을 영상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는 일본인들한테 이런 공지까지 했습니다. 12월 13일 그 전후해서 외출할 때는 일본어도 쓰지 말고 또 일본스러운 옷도 입지 말아달라. 그리고 일본이 많은 장소도 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또 그 안내 메시지까지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투기 영상은 자료 영상이고 지금 훈련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 충돌로 번지고 있는데 양국 갈등 우리도 또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중일 갈등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는 이 시점에
의미심장한 영상이 중국에서 하나 공개됐습니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하던데 임지혜 변호사, 대체 어디서 만든 무슨 영상이에요? 중국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 링콩탱싱이 올린 소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요,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홍보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빠르다, 파괴력이 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 것 같은데 문제는요, 홍보 영상에 찍혀 있는 이 표적 때문입니다. 관역이 어디로 찍혀 있느냐? 바로 일본 본토를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극초음파 미사일이 8발이 편대를 이루면서 일본을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된 건데 일본 본토를 가상 표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영상을 왜 공개했는가?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민영 기업이 옆 나라를 저렇게 지금 표적처럼 삼는 것 같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극도의 상황까지 계속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민관 할 것 없이 한 팀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베이스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라고 지금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게 오사카 총영사의 그런 극단적인 발언 역시 사실 평시에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제국의 이 수반을 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한다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또 중국의 영화계도 지금 반일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극장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고양시키면서 어쨌든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출구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상징으로서 민영 기업이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공개하게끔 사실은 한 거죠. 자, 중국의 이런 도발에 일본은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일 갈등 국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처럼 일본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의 통화를 마친 다카이치의 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읽힙니다. 日米間の緊密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私とは極めて、親しい友人であり、いつでも、電話をしてきてほしいと。外交上のやり取りでございますので、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くださ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라 또 이게 외교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힘을 실어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들어줬다면 일본이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매체들도 일본의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트럼프가 중국이 잘못했네, 일본 편을 확 들어줬더라면은 분명히 통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요 매체들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미우리도 그렇고요. 트럼프가 일본보다 중국 편 든다는 생각이 확산될 위기에 있다. 트럼프에게 우리가 우선순위 밀린 거 아니냐. 정말 트럼프 입장이 선명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면서 관련해서 바로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우려의 보도가 일본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 다카이치를 필두로 한 중일 갈등이 일본 내에서 본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이걸 쉽게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다카이치의 차를 예의주시한다면서요. 일본 총리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논란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숫자가 화제인 건데요. 그 숫자가 37-77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중국 커뮤니티, 이제 중국 네티즌들은요. 이 해당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 1937년 7월 7일에 이 노구교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구교 사건은 베이징 외곽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양군이 교전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중일 전쟁 반발의 계기가 된 역사적인 충돌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굳이 이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떠올리게 하는가,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번호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뭐 공교로운 우연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종국 평론가, 벌써 일본에서는 여행 업계 등 경제 피해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벌써. 네네, 그렇죠. 그럼 일본이 출구 전략을 짤까요? 출구 전략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참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참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물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공공에 처했으나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은 72% 정도나 됩니다. 그러자 이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철회하거나 부정한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돼버려요. 그 국내에서 가뜩이나 당내 입지가 튼튼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국내에 공격을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정권에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입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철회는 하지 않지만 세 번의 어떤 그런 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2010년도에 히토류 사건,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히토류 철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부딪힘 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갈 경우 일본에서도 내부에서 이 철회는 아니더라도 외교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 번호가 37-33이 아니라 37-77이었다는 점 저희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자, 이런 상황이면은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를 타고요. 오히려 지금 대만에서는 우리는 주권국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이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우리는 주권국이다 하면서 국방비를 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무기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의 지지를 우리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이 기고문을 통해서 그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길 갔던 대목은요. 한 대만의 전직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확실하게 우리 대만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일본 여행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럼 대만 사람들이 바로 일본 여행을 가자. 대만 사람들,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돈도 지원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격화되고 있는 또 중일 갈등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양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중일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겁니다. 그 소식에 앞서 일단 심상치 않은 영상부터 하나 보고 가시죠. 자, 박기태 변호사. 이게 중국군이 공개한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인민해방군 1000명이 모여서 총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총검술만 하는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 함성 얘기를 잘 들어보면 죽을 살, 죽어라, 죽인다 이렇게 외치면서 총검술을 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 군인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총검술을 잘한다 이걸 넘어서 일본에 대한 협박 내지는 일본에 대해서 강렬한 적의를 드러낸 것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관영 매체 같은 데서 일본이 뭐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 배치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중일 군사력을 대비해보면 과연 상대가 되겠느냐, 너희는 우리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서요. 이 인민해방군 영상은 뭐 단순히 그 일본에 대한 단순히 뭐 인민해방군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어떤 협박, 적개심 표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잇따라서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훈련 영상을 공개 중입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런 국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에이펙 3주 전에 바로 두 정상이 만났는데요. 이례적으로 시 주석이 먼저 트럼프에 전화를 걸어서 거의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내년 봄 4월에 방중하겠다 약속도 했다고 하고요. 미국도 내년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으로 여기 미국에 오세요.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중국 측하고 미국 측하고 발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중국 측 매체들, 중국 측 발표 보면은 트럼프가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이 트럼프를 중국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트럼프도 이 통화 사실은 밝혔는데 이 대만 문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빼놓고 일단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다. 회담 소식을 밝혀서 조금 온도차는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 게 이게 무려 8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트럼프로서는 나름 통 큰 결정을 한 건데 근데 통화 내용,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내용을 뜯어보면 일본이 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설명하니까 트럼프가 중국 이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언급 때문에 사실은 중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갈등이 치닫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만 문제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약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나라 정상들이 이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사실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다. 이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 대만의 중국 귀환이 이 국제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만 문제가 이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SNS에 밝히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는 이제 중국 측의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를 건 게 시진핑이 트럼프의 마음을 얻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을 한번 고립시켜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도 그러면 이런 시진핑의 전략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백악관의 설명은 어땠을까요? It lasted about an hour, and it was a very positive call. The president and President Xi discussed continuing to stay in correspondence following their very productive meeting in South Korea.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또 하지 않는 겁니다, 백악관이. 근데 이러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일 텐데 박혜태 변호사, 트럼프와의 통화 기회를 그럼 시진핑이 먼저 가져간 거잖아요. 다카이치는 그냥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선명한 친미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걸로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 좀 빛이 바른 느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대치한 상황에서 시진핑과 먼저 그것도 오래 통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될 만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다음에 전화했다. 그것도 제가 건 게 아니라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같이 통화를 했다. 우리도 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전화를 바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미일 동맹 강화를 하고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 되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일본의 언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제 중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도 통화를 또 하긴 했다는 건데 이게 시진핑보다는 한 발 또 늦은 셈이기도 하고 분수를 따져보니까 시진핑이랑은 60분을 했는데 트럼프가 다카이치랑은 25분을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는 원래 이런 뚜렷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편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 대만 문제에 좀 개입을 해서 미국 쪽의 노선을 확실히 타보려는 계산이었는데 트럼프가 생각만큼 일본 편을 확실하게 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은요, 중국보다 동맹국이 우리를 더 이용한다 이런 트럼프의 인터뷰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이러면 일본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일주일 동안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12개 모두 취소가 됐고요. 그래요? 중국 정부 자체에서는 일본에 여행을 가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지 마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막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믿을 구석은 트럼프밖에 없었는데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 중국에게 중요한 거를 이해한다라고 했으니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금 한 발짝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카이치가 이 트럼프의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 자국의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이 중국과 이거 뭔가 이 대립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이제 다카이치는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라고 오해했던 건 사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카이치가 이 트럼프의 상황을 또 이해하지 못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카이치가 우리나라 공군 이 이글스가 이 국제 에어쇼 사실 출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키나와에서 공중급유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동 수색이나 군악대 파견 다 보류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미일 동맹이 사실은 견고해야 되는데 다카이치가 이런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은 이게 대만 총통이 SNS에 올린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한 걸 겨냥해서 대만이 확실하게 일본 편 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중국 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나라들이 확실하게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тайваньская проблема является внутренним делом Китая, который имеет все законные основания для защиты сво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Instead of apologizing for and compensating, Japan is now revising and moving toward becoming military power. 자, 이러면 이제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출혈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출혈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12개 노선을 취소를 했습니다. 항저우, 나고야, 난징, 후쿠오카 이런 12개 노선을 취소를 하고 일본으로 관광객 가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트럼프는 어쨌든 중간 선거 그리고 자국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일본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현재 중국에 뭔가 좀 더 가까이 지내는 모습,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점에서 일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일본 본토보다 대만에 더 가까운 섬에, 그러니까 중국 코앞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일본이 나선 겁니다. 자, 허준 변호사, 안 그래도 그 대만 두고 지금 중일 갈등 거세지고 있는데 아니 이러면 중국이 또 열받을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실 중국은 대만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영토 중에서도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키나와현 요나구니 섬, 여기 육상 자위대 주둔지가 있는데 여기를 시찰하고 마을 촌장과 만나서 이 기지에 미사일 전력 배치할 계획을 상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구니 섬은 보시는 것처럼 이 대만과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일본 영토 중에서도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코앞에 일본이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과 다름없으니까 지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푸젠성 그리고 영토 갈등 중인 다오위디아와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양국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압박해도 일본 자위대는 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당장 2027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더 서두르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허지원 변호사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요나군이는 대만 유사시에 사실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요새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내년에요. 적 항공기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전자전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대공 전자전 부대와 전자전 부대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의 전자전 부대는 함정이나 지상 부대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자전 부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배치한 대공 전자전 부대는 공중 조기 경보기 그러니까 이제 적의 어떤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비행기가 공중 조기 경보이거든요. 이 비행기가 만약 들어왔을 경우에 레이더를 방해해서 침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대공 전자전 부대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바깥쪽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를 하는데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거 역시 항공기 폭격으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요나구니 섬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여기로 지금 전력을 집중하는 데에 미군도 같이 가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하군에는 2023년도에 이미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표적 탐지하는 레이더 장비와 이동식 발사대까지 포함해서 팩3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만에 이제 미사일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목적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한다는 구실이었지만 다이오다오와 가까운 이 요나구니 섬에 이걸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 견제까지도 마음에 둔 그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군이요. 이 지역에 위기 상황이 생길 때 경우를 대비해서 좀 오키나와 섬 있잖아요, 저기. 오키나와에서 요나구니로 미군 군수 물자를 이동하는 훈련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군수 물자들이 요나구니로 이동해서 중국과의 어떤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비하기 위한 그런 훈련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제 전쟁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일본이 군사 대응을 또 강화하고 있고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일주일 만에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지금 중일 갈등 출구 못 찾고 있는데 왜 또 서해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하필이면 왜 우리랑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 구역에 실탄 사격 훈련하냐 저희가 굉장히 또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실탄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자, 일본과 더 가까운 곳입니다. 자, 산둥성 리웅다오. 그러니까 일본과 근접한 지역에서 이 근접 훈련을 하면서 결국 일본 총리 발언을 계속 철회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물러서지 않아 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양측 속내를 보면은요. 완전 전면 충돌까지는 서로 바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공격하면이란 전제를 달아서 계속 방어에 초점을 맞춘 훈련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말폭탄,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공격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요, 다카이치 총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세게 경고를 했고요. 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胆敢武力介入台海局势，将构成侵略行为，中方必将迎头痛击。 자, 관심은 이제 다카이치가 굽힐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이냐인데요. 자,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들의 지금 단체 사진 촬영 현장입니다. 보면은요,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리창 중국 총리가 보이죠. 근데 왼쪽에 다카이치 총리가 있는데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안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카이치가 아예 저 자리에 중국어 통역은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한 나라의 정상이 G20 회의 같은 큰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중국어 통역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 상대방의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국의 통역을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어떤 공식적인 대화를 나눌 채널 자체를 안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무언의 사인을 준 것과는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일본 언론 쪽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측이 이렇게 중국어 통역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굳이 무리해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중일 갈등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상징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일 갈등 결국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미 우리한테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취소가 됐고 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마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만에 하나 중일 충돌, 대만 유사시 상황이 발생을 실제로 한다고 하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 무척 큽니다. 이미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은요.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해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밤에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면 북한은 전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어두워요. 그래서 바다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마치 일본에서 중국을 향하는 거대한 항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한반도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군대는 유사시에 뭔가 보강이 필요한 원거리 사산 형태가 아니라 이미 미국이 돌파할 그 방어권 내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좋든 싫든 유사시에 무력 분쟁이 휘말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Peace in the Taiwan Strait is essential to global stability and economic continuity. 자, 얼마 전에요.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서해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이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놔서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능력,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을 하기로 하고. 자, 어제 나온 발언인데 곧바로 그날 오후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반응을 냈어요. 예, 그 케빈 김 대사 대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의원연맹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최한 포럼에서 한 기조연설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를 봐라. 그 말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해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잠정조치수역, PMG라고 하는 곳에 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설에 동의해 준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잠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이제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죠. 네. 물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주한 중국 대사관의 그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군요. 그 입장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 측이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좀 미국 측의 외교적 발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제는 이 한반도에서의 관점 자체를 바꾸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바로 저희 뒤에 이 지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지도 지금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도인데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의 모습과 달라요, 김대현 의원. 맞습니다. 아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보시면서 왜 지도가 뒤집혀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주한미군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 지도와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잘 보면
중심축이 지금 평택 험프리 기지를 삼고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한미군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한국이 대중국 전선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과 가깝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림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베이징과 중요한 이렇게 거리들을 킬로미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한미군을 좀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로 좀 이런 지도를 올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저 지도에 한반도가 뒤집혀져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으니까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 중국 계속해서 대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김대희 의원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저 지도가 마침 이번에 이제 뭐 나와서 처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달에도 저기 브랜슨 사령관이 이 지도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도는 브랜슨 사령관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지도를 유심히 보면은 뒤집혀 있는 건데 북쪽 위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 위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우리 한반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원래 전통적인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 또는 한국은 주변부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지도를 보면 한국이 어디 가 있습니까? 중심에 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아까 평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거리를 나열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에 지금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 유연성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미 주한미군은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A2AD 그러니까 접근 거부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선 안에 이미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라인을 지금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보여주는데 저게 한국, 일본, 필리핀이잖아요. 삼각형. 그래서 이거요. 그렇죠. 저것이 이제 바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니까 이런 세 나라의 그런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그림은 단순한 시각적 변화 이걸 넘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반도의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어떤 전략적 메시지를 내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중국이 대만을 향한 그 위력 시위는요 갈수록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 의회 자문기구에서 중국이 대만을 이때 침공할 수 있다라면서 연도를 콕 집어서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에서 세 개의 해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2027년인데 그럼 2027년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이때 침공을 한다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27년이 사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극하고 나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얘기했던 게 2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양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2035년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5년은 이것도 이제 군 현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급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본토와 대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도 완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2049년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한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28년이 유력하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100주년 창군이라는 그런 해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언급은 안 되는데 2029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전쟁을 벌인다라고 봤을 때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삼으면 29년도에 대만을 접수해서 뭐 이건 가상입니다만 접수해서 거기서 국경적 행사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무력 침공설만 나오는 게 또 아닙니다. 이미
중국이 보이지 않는 침공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최 교수님 저거 유덕화 아닙니까? 근데 저게 왜요? 예. 그 화면에 보고 계신 이제 홍콩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이제 유덕화의 작년 11월 이제 대만 콘서트 장면인데요. 이제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사 자체가 이제 우리의 지금 MZ 세대들 용어인 이제 국뽕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국 국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한 그런 가사 자체가 일종의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통일 전선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공작들이 이런 유덕화 같은 유명 배우에 의해서 또 가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대만에서 불렀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도면은 최 교수님 대만이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 콘서트장에서 이 노래로 좀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공작 수단으로 홍콩의 유명 배우가 또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러한 정치 공작에 휘말리려 드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되었고 이제 어떤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어떤 양안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또 그냥 단순히 노래는 노래일 뿐이니까 정치화하거나 너무 그러한 비판적인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양안 갈등 속에서 문화 침공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친중 논란을 빚은 스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액션 스타로 친숙한 성룡인데요. 자, 성룡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但是我也很羡慕你们是党员，就觉得共产党真的太伟大了，我也要做党员。 아니, 여러분이 공산당원이라 부럽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은 홍콩 배우죠. 성룡의 저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사실 성룡은 사실 홍콩 내에서도 많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억들 하실 겁니다. 홍콩에서 그 자유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침묵을 지켰고 그리고 성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예술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경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를 가장 많이 얻어간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공산당적인 언행들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관련 영화들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저런 대만 자유 지나친 혼란으로 뭐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반대만적인 발언도 했고 어떻게 보면 친공산당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중국 외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고 대만, 홍콩에서도 사실 이제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필두에 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유덕화, 성룡 이런 의혹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혹시 물론 유덕화, 성룡은 아직 의혹 단계일 뿐이지만 이런 흐름이 점점 거세질수록 이제 양안 갈등이 고조화될수록요. 여기 혹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스타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제 주윤발, 그래서 저우룬파라고 중국명 이름이 있는데 2014년 이제 홍콩 자유화 시위 운동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를 옹호하는 홍콩 출신 연예인들 47명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때 이러한 그 시위에 동조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당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 대한 활동을 홍콩으로만 국한하고 중국에서의 이런 활동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주윤발은 그러면 본인은 돈을 덜 벌면 된다.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들 연예인들에게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또 그런 의혹이 일었던 거군요. 자, 결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압박이
뭐 문화, 군사적으로까지 동시에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까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각국이 내놓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국이기 때문에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짚어본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 미국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시나리오라고요? 이건 뭡니까? 예, 저게 이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그리고 그 부제가 재밌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워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2026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가지고 24개의 그런 워게임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24개. 저 분석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측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겠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핵심을 두고 이걸 분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보고서에 이제 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면은 본격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군요. 우선 영상을 보시면 이제 중국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아마 이제 개전 첫날 그게 아마 D-Day H아워 때 대만의 중요한 군사 시설을 먼저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을 준비하겠죠. 실제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괌이라든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나 미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상대로 또 사전에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만 포위를 진행하면서 보통 이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수단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륙 작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헬기를 타고 공중 강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헬기 타고 내리는 거. 그렇죠. 이 3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만에 대한 본격적인 작전을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작전을 벌일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미 CSIS의 이제 시뮬레이션 보고서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전 초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선 확대를 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보고서 내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대만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런 상륙 작전과 관련된 거에 관련돼서 이제 대만 현지 지형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상륙 작전을 하려고 중국군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만군도 알죠. 준비를 다 해놨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안의 모래선이 이렇게 침하된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상륙 작전은 많은 상륙 그 작전 지역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런 지반 침하나 이런 것도 생기면 사실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만군도 저도 수차례 이제 항공연수 가봤지만 늘상 하는 훈련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륙 작전, 그러니까 대공수 작전, 대공정 작전 뭐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면 굉장히 다른 변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CSIS도 대만 침공 시에 어쩌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면은 최길 교수님, 대만도 반격을 하지 않겠어요? 예, 이 공개된 시나리오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대만도 반격에 나섭니다. 근데 이제 대만의 반격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이제 미군의 잠수함과 전투기 등이 출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타이완 이제 대만 지상군의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따라서 이제 그 상륙된 중국군의 그러한 이제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본토로 후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일본 쪽도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일 미군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이제 장사정화 그리고 이제 미슬과 같은 미사일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화력 지원 등을 통해서 그러한 그 공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CSIS의 보고서에 제시된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에 유리해야 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대만의 지상군이 중국군이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군이 작전 위에서 일본 내 기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일본 내 여러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엔사 기지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 해군을 원거리에서 일제히 대규모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지금보다 많은 양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사실 뼈아픈 패배와 함께 침공 작전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좌절. 예,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끝은 결국에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한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국가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들은 대만일 거고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국가가 두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있을 텐데 각각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침공 실패하죠. 그리고 해군은 괴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륙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손실은 한 10,000명. 포로는 아주 수만 명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전투기 155대, 함정 138척이 손실될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승리는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그 승리는 하긴 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승리. 그건 이제 피로서의 승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로서의 승리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도 3,200명 전사하고 이제 항공모함 2척, 수상함 10척에서 20척, 전투기 수백 대가 손실을 볼 거다. 일본도 사실상 전투기 100대, 전함 26척 정도가 손실을 볼 거고 가장 아마 피해를 많이 볼 당사자는 아무래도 대만이 되겠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병력 손실이 한 3,500명, 군함이 26척, 그리고 국가는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아주 폐해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CSIS 보고서인 거고 최 교수님, 최근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게 이 시나리오, 이런 침공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위협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에 있어 봉쇄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또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내용은 전체 이제 5단계의 절차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공습, 그리고 포위망 구축, 그리고 중국 해경의 공백 메우기, 그리고 외부와 분리, 그리고 마지막 사이버 고립화를 통해서 이 5단계의 그러한 그 봉쇄를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봉쇄에 대한 전략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강력한 이제 군사적 옵션으로 타이완 섬을 포위해 세계와 단절시킴으로써 결국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픽에서 나왔던 것처럼 군함들이 이제 이렇게 봉쇄를 한다 이런 건데 이 봉쇄 전략이 그럼 왜 더 위협적인 겁니까? 이제 지금 대만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에너지 거의 98%를 외부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봉쇄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만 그러면은 대만에 국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SMC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잖아요. 여기가 아마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이런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그런 첨단 물품들이 다 마비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게 한 4조 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일에 저게 이제 결국은 시간과 압박을 통해서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이런 희생을 중국으로 봐서는 크게 치르지 않으면서도 압박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이제 남북 전쟁 때 사용했던 아나콘다 작전 이거하고 아나콘다.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대만의 국방 전문가가 이게 에너지와 곡물 수입을 완전 차단해서 사기를 꺾는 일종의 아나콘다 작전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 대표님, 이 아나콘다 작전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콘다가 큰 뱀이죠. 네. 근데 이 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잡을 때 돌돌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말아서 그걸 집어 삼키죠. 그러니까 대만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막은 나오고 있지만 직접 교전은 안 하지만 숨통을 계속 쪼여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중국의 대만 압박 전술 중에 하나가 이 아나콘다 전략이 지금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심해지면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요 며칠 사이에도 계속 중국군의 함정이라든가 항공기들이 대만 주위에서 계속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나콘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실선을 뱀으로 비유한 거군요. 그렇죠. 저렇게. 저기에 이제 뭐 중국 해군의 함정, 해경 함정들,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금도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 보면 이제 미야코 해협이라고 있고 필리핀 쪽으로 이제 바시 해협이라고 있는데 이 두 곳을 사실 이제 중국군이 막아버리면 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대만 포위 전략에 적용이 돼서 소위 중국의 대만 포위 아나콘다 전략으로 승화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백기투항을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 내부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대만 정치 체계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친중적인 부분도 있고 대만 독립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들 뭐 얼마 전에 전력화에 들어간 후젠함이나 지금 자막에 나오는 스촨함 같이 이런 소형의 경항모든가 아니면 대형 항모들을 이용해서 대만 주위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만 내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새로 건조한 이 신형 대형 상륙함 수촨함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또 대량 탑재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수식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지금 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있어서 사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군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드론들도 전선으로 보내면 사실 대만을 고립시키는 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고립을 소위 아나콘다처럼 하겠다라는 구상, 이 중국의 전략이 있으면은 미국도 무슨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이 무인의 이제 다양한 그 무인 전력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인 수상정 그리고 무인 잠수정 이외에도 드론 등과 같은 이러한 무인 전력들로 대만 해협 일대를 덮는다.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이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도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물량 공세인데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인기를 띄워서. 이러한 지옥도 전략의 이러한 무인 전력을 얼마만큼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DJI나 중국이 이제 이러한 무인 전력들을 대표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마켓 시어의 한 75%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미국이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지옥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반으로 한번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어마무시한 무인 전력들이 이제 대만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대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도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2023년 8월 이미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대중국 봉쇄 전략이자 제4차 상세 전략인데 이 핵심은 이제 영어 단어의 이제 리플리케이트가 복제하다 또는 복사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대량의 소모성 무인 전력들을 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군사력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네비시 고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유령 함대가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만 해협 일대를 봉쇄하는 그런 무인 수상정이나 잠수정, 드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 이제 시나리오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뒤에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미국이 공개한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CSIS의 거기 시나리오를 보면 거기에 이제 괌에 대해서 미사일을 때리고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때리는 게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 때리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때릴 때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는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의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침략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무력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저런 유사시에 한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주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상시 문제잖아요. 평상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자체가 우리 외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중국도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아시안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다자 협력을 이렇게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국익이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중국의 또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